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신차 탄소 배출량을 56% 줄이도록 강제하는 공격적인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맞추려면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팔아야 하는데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량이 많지 않은 현대차 그룹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IPO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또다시 공모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삼아 빈축을 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금이 고점이라는 판단에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수가 하락하면 2배의 수익을 내는 일명 고버스 상품을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가상자산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56% 줄이도록 강제하는 공격적인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맞추려면 2032년에는 미국에서 파는 신차의 67%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에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차 전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탄소 배출 규제안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늦은 저녁에 좀 발표를 했는데 새로운 탄소 배출 규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규제 초안의 제목이 청정 운송 미래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제안입니다. 네. 이름만큼 좀 많이 강력해서 업계에서는 좀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6년까지 제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신차 평균 마일당 161g이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2027년부터 연평균 13%씩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규제대로라면 완성차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2032년에 신차 평균 마일당 82g의 기준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네.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2023년식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평균 마일당 82g이라고 했는데 예. 훨씬 수치가 높죠. 그만큼 이번 규제가 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평균 마일당 82g은 사실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아니면 전기차 아니면 사실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당국의 이번 정책 효과로 2032년에 미국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소형 차량의 67% 그리고 3.5톤 이상의 중형 트럭은 46%까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사실 당국에서 어느 정도 기업별로 이렇게 전기차 비중을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당국에서 발표한 수치가 67%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6%가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67%까지 늘리겠다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네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가 한 1,38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여기서 전기차 비중은 한 80만 대로 한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을 살펴보면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총 5만 8천여 대의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미국 전체 판매량이 147만 대 정도인데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칙까지 동행시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보급하라는 건데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제 2024년 하반기 가동 예정인 조지아 전기차 생산 공장 연산 능력이 한 30만 대 수준 있고 뭐 일부에서는 현대차에서는 25년 정도에서 50만 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현대차가 2030년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잡고 있는 게 58%고 기아는 47%입니다. 좀 괴리가 있죠. 예. 현재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이 약 150만 대인데 여기서 절반만 해도 70에서 80만 대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 공장 능력을 좀 50만 대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추가 투자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 현대차의 미국 생산 계획도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하겠습니다. 이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 모든 기업들한테 도전인데 그동안 좀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덕분에 좀 탄소 배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도요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도요타도 사실 올 초에 부랴부랴 이제 전기차 전환 계획을 내세우면서 2030년까지 350만 대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만큼 지금 자동차 업계들한테는 조금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2년 규제에 발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품 판매 전략도 전체적으로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2030년 전기차 판매 비중을 한 20에서 25%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이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충전기 등 인프라 투자까지 같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내다본 거였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도요타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 시점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하이브리드 시장에 좀 집중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팔아서 자동차 업계 1위로 등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판매 비중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점유율을 좀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GM, 이번에 이제 IRA 영향으로 현대차 그룹이 3위로 밀려났는데 그러니까 GM과 현대차, 폭스바겐 등을 봐도 사실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업계 1위 도요타를 포함해서 뭐 GM, 미국의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규제에 좀 다르게 본다면, 미국 정부 규제에 발을 빠르게 맞춰간다면 앞으로 10년 뒤에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격적인 전기차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3사 몸값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배터리 성능 기준도 도입됐는데 국내 기업들은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지우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환경 규제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또다시 호재를 만났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전기차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배터리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배터리 품질 규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차량 운행 5년간 80%, 8년 동안 70%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는 8년간 75에서 80% 수준에서 운행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와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NCM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일본 파나소닉 정도입니다. 이번 규제로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 완성차 업체가 K배터리를 찾게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북미 투자를 크게 늘리던 상황.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GM, 혼다 등과 손잡고 7개 공장을 운영하거나 건설 중이고 SK온은 포드, 현대차 등과 6개 공장을,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1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은 공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실적에 1,000억 원 이상이 선반영됐고 올해부터 10년간 총 94조 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수는 중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대중화를 선언한 만큼 저렴한 보급형 자동차가 대량 양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값싼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CATL 등 중국 업체들은 IRA를 우회하기 위해 기술만 제공하고 공장 지분은 미국 회사가 갖는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도 LFP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LFP와 NCM 배터리의 치열한 싸움도 앞으로 전개되겠지만은 주로 그래도 NCM이 주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빌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중국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드는 국내 양극재 기업들도 북미 시장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SK온과 포드, 포스코 퓨처엠은 GM과 각각 캐나다에 양극재 공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따라 직공급 가능성도 있어 추가 투자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무엇보다 이 미국 전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까는 일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라면은 10년 뒤에 미국 시장의 신차는 3분의 2가 전기차가 되는 겁니다. 예. 2030년 미국 신차 판매 규모가 지금 예상치로 한 1,800만 대 수준인데 여기서 67%면 한 1,2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들이 다 충전할 전기 인프라가 함께 공급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 정부는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이제 충전기 사업에 뛰어든 상태인데 SK와 LG가 미국 충전기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급속 충전기 시장 1위 기업은 이제 SK 시그넷입니다. SK가 지난 2021년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곳입니다. SK 시그넷은 올해 급속 충전기를 약 3,000대를 보급해서 미국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올해 목표 물량이 지금까지 누적된 한 2,500대보다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GS 에너지 등과 손을 잡고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또 LG전자 BS 사업 부문에서 충전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해서 현재 미국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이 코스피가 벌써 닷새째 오르면서 계속 연중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6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닥 역시 소폭 오르면서 900선에 근접했습니다. 어제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오며 주가가 크게 빠졌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뚝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가 변동폭이 오늘 매우 컸는데요. 장중 에코프로는 25만 원까지 주가가 밀렸고 에코프로비엠은 60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HM만 유일하게 2%가량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2,53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3월 수출이 15% 가까이 오르는 등 신흥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지수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마이너스 7% 감소했는데 이를 뒤집으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증권가 취재를 종합해보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미국 고용 지표가 아직 견조한 편이고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 싶으면 연준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카드를 꺼낼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미국 경기 침체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승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인버스 ETF에 수천억 원대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은 4월 들어서 이른바 곧버스 ETF로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ETF에 3천억 원 넘게 오늘까지 순매수했습니다. 네. 곧버스 ETF는 지수 하락률의 2배 수익률을 내는 상품인데요.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 손실폭은 2배로 커지는 만큼 위험성이 매우 큰 상품입니다. 개인은 코스닥 곧버스 상품도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또 같은 곧버스 상품인 인버스 2X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인버스 2X 코스닥에도 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그렇군요. 지수가 급격히 올라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점을 꼽자면 엔터주가 유독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다는 영향 때문이겠죠?
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모두 6% 넘게 주가가 올랐고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도 각각 4%, 3%씩 상승했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서 올 2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요. 실제 SM과 JYP, YG 그리고 하이브 등 엔터 4개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현재 이제 1,8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기존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0개의 신인 그룹이 데뷔한다는 점이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이처럼 엔터주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투자 매력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완화 기대와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한 상황이고 실적 시즌인 만큼 엔터주처럼 이익 체력이 좋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이 자동차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엄청난 실적 내고 있는데 올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업종 자동차죠. 1분기는 물론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종의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달 전보다 6% 넘게 올랐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정상화로 차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종목이 포함된 IT 가전 역시 영업이익 추정치가 10% 넘게 늘었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영업이익 추정치가 줄고 있지만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는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리오프닝 영향으로 올 들어 크게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반등을 고려해서 화장품 같은 중국 소비재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 둔화에도 경기 침체 우려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소비자 물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가 평가 어땠나요? 네,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전날 1% 급등하는 등 이 미국 증시는 개장 전에 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미국 CPI가 5%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21년 9월 이후 18개월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월 CPI 결과에 대해서 5월 FOMC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캐피탈 이코노믹스 역시 연준이 5월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긴축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작년보다 대폭 낮아졌다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근원 CPI만 따로 좀 따져보자면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월가 예상치에는 어쨌든 부합하면서 장 초반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장중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빠진 건데 어떤 얘기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 금리 인상 종료에 무게를 두면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 미국 증시는 반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경제 이 거물들과 월가 인사들이 향후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3월 CPI 결과를 통해서 길었던 긴축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 출구 밖에는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미국 경제가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면서 경착륙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매우 낮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은행 실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네. 이러한 우려에 좀 무게를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버핏 회장은 미국은 예금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돈이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별개로 아직 많은 은행이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연준 위원들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계속된 연준의 긴축과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서 금융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말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고 회복에는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이 에드 하이먼 회장은 미국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5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또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도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섹터별로 보면 흐름이 어땠나요? 네, 전날 미국 11개 섹터 중 대부분의 섹터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예. 대표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임의 소비재 섹터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주,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포함된 대부분의 sek터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반영된 이 채권 시장과 달리 주식 시장은 아직 하락을 겪지 않았다라면서 머지않아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외환 시장도 하방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향후 몇 달간 미국 성장률 그리고 금리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예. 달러와도 함께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반면 달러와 약세로 이 국제 유가와 금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러와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WTI와 금, 비트코인은 연내 이 최고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IMF 총재 기자회견들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경기 전망에 대한 발언들 좀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밤 미국 증시 전망 어떨까요?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경에 이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3월 PPI가 전년 대비 3.1% 올라서 지난달 4.4% 상승해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CPI 발표 이후 증시가 한 차례 변동성을 겪었던 만큼 3월 PPI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보다 오늘은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이 예상치가 23만 2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용시장 불안이 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기업 1분기 어닝 시즌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제시한 미국 기업 연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220로 전년 대비 1%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침체기를 겪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또다시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인 명품 회사 루이비통을 비교 기업으로 삼았다가 논란이 일자 증권 신고서를 다시 낸 곳도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력으로 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마이크로 투나노. 납품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둔화했고 가치평가의 기초가 될 실적이 있지만 기술 특례 상장 방식을 선택하면서 몸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IPO 시장이 분주해지자 어김없이 고평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측은 기술력 평가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며 상장 후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미 중국 시장에 로컬 업체들 몇몇을 고객으로 추가를 하였고요. 이번 기업 공매도 저희가 소부장 기술 특례를 통해서 객관적인 저희 회사의 MEMS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수입 와인 유통사인 나라셀라는 비교 기업군의 명품 회사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포함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와인 매출이 전체 1에서 3% 수준인 국내 음료 회사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에 비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와인 매출은 9%라는 점에서 비교 기업으로 포함시켰지만 시장의 우려감을 고려해 결국 지난 10일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했습니다. 와인 관련 매출이 있고 주류 관련 매출 50% 이상 기업으로 비교 기업군 기준을 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이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제외한 겁니다. 나라셀라의 상장 주관을 맡은 신영증권은
국내 와인 수입 유통회사로는 1호 상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며 고가의 와인 유통을 주로 하는 나라셀라의 특성을 잘 반영해 비교 기업을 선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위축된 IPO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점에 고평가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올해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이 양호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어 아직 고평가 논란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은 고평가라고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분기까지 IPO된 종목들이 공모가 대비 실제 많이 올랐고요. 향후에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4월 IPO 시장에서 고평가 곤혹을 치른 마이크로2 나노는 오늘 기관 수요 예측을 마치고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인 15,5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나라셀라 역시 증권 신고서 정정 제출 이후 공모 일정을 조율해 5월 초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여급 기업의 IPO 재추진을 앞두고 중소형주 고평가 논란이 투자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IPO에 나서는 기업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 이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이 IPO 시장의 불씨를 고평가 논란으로 꺼뜨릴까 우려하는 시선들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IPO 시장은 증시 업황도 좋지 않았지만 사실 신규 상장에 나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고평가 논란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공모시장 자체를 급속도로 위축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주로 논란의 대상은 공모가 산정에서 쓰인 상대가치 평가의 비교 기업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시면 카카오페이가 페이팔과 스퀘어를, 그리고 SK쉴더스가 ADT와 알람닷컴을, 그리고 크래프톤은 해외 게임사 외에도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 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을 비교 기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덩치 큰 기업들을 넣어서 몸값을 부풀리게 나섰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논란이 된 기업들을 제거하고서 다시 공모가를 낮춰서 재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지만 고평가 논란을 이겨내는 알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브인데요. 4년 전 이 상장 당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경쟁사가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 기업으로 넣어서 몸값을 부풀렸다 이런 지적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외신에서 다룰 정도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후 하이브의 성장이 좀 눈부시죠. 그야말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고 이제는 국내 엔터사 중에 시총 그리고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 기업으로 넣었던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돌아보니 성견지명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대여는 없지만 중소형주들 IPO가 유독 또 활발한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강세였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공모가 논란 없었습니까? 일단 공모가 논란이 있었던 기업들, 그러니까 컬리와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을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 신규 상장 기업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없었습니다. 올 1분기 IPO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면 평균 177대 1이었는데 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4분기를 보시면 거의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분기 그러니까 22년과 21년과 비교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공모가를 보면 상단을 초과하거나 상단에 머무르는 비중이 75%로 직전 3년에 비해서 월등히 더 좋아졌고요. 또 상장 당일 시가와 종가도 최근 6년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인 78.1%, 104.1%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상장 당일이 아니라 이후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좋았느냐겠죠. 그래서 올 1분기 상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유아용 가구 전문 업체인 꿈비가 공모가 5,000원에서 오늘 종가 24,000원, 그리고 또 미래반도체도 공모가 6,000원에서 29,000원으로 오르는 등 단 2달여 만에 40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6개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128%였고요. 공모가 아래로 현 주가가 떨어진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비싼 몸값을 받아야 하는 곳들은 좀 상장을 철회하고 당장 투자에 돈이 필요한 곳들은 좀 비교적 낮은 공모가의 상장에 나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투자자들에 밀려 상장을 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조만간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가 흥행을 거둘수록 상장 직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FI들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IPO를 앞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이크로 투나노의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예정된 상장 주식 수 대비 56%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움텍도 50%, 토마토 시스템도 47% 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82곳의 평균보다 10에서 20%가량 높은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큐라티스는 상장 후 1개월이 지나서 보호 예수가 좀 끝난 뒤에 지분이 추가적으로 33%가량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우려로 주가가 출렁이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1분기 이 상장 기업들을 보면 오버행 이슈에서도 나름 주가는 좀 주가 방어에는 선방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펀더멘털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이런 IPO 활기가 대형주로 네. 과연 옮겨가냐 이 여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대여가 올해 나올까요? 저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복수의 기업들로부터 연내 상장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 후성 글로벌 등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그리고 후성 글로벌이 5월, 또 두산 로보틱스가 6월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는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시장에서는 몸값이 최소 2조 원에서 3조 원, 크게는 5조 원까지 보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 두산 측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오늘 6월까지 진행해서 연내 코스피 상장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시가총액 1조 원을 달성하는 요건에 유니콘 특례 트랙으로 코스피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2차 전지 흥행 파도에 힘입어서 후성 글로벌도 코스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예비 심사 청구할 예정이고요. 후성 글로벌은 이제 후성 그룹의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와 또 반도체용 에칭가스를 생산하는 해외 법인을 묵은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성 글로벌 측은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되 네. 우선적으로 코스피행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또 올해 상장 기대됐던 서울보증보험과 올리브영, SSG닷컴 11번가, 안다르 등은 시장 불확실성이 아직 큰 상황이다. 그래서 상장 시기 조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연내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불법 업체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기성 코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부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대학가 앞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 사이에 지나면 미래에 쓰일 화폐에 대해 알려준다며 공부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크루즈, 호텔, 라면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화장품도 사고, 모든 게 다 되죠. 화폐입니다. 이는 과거 A코인과 이름, 이미지 등이 유사한데 사업자 측은 A코인의 생태계를 통합해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A코인에 대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해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이 조사를 했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방법도 알려줄 거고 교육을 일단 들어라. 계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비용도 20만 원이 들었고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이라든지 초본이 들어가더라고요. 주요 경영진이 체포됐는데 다른 후계자를 통해서 이 사업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다단계 조직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등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피해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피해액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학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판매자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금감원은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해 100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노 재팬을 외쳤던 것이 언제였나 싶습니다. 한일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으면서 이른바 예스 재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와 의류 수입이 늘고 한동안 편의점을 떠났었던 일본 맥주가 다시 국내 상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일본 아사히그룹 맥주 브랜드 코젤이 한국 시장의 코젤 화이트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코젤은 한때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국 시장이 판매량 기준 상위 5번째에 들 정도입니다. We love innovation. We really love Korea. And personally, I really wanted to try something new in Korea for Korean consumers. 생맥주처럼 거품이 나는 캔 덕분에 일본 시장을 휩쓴 아사히의 새 맥주도 5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에 사실상 퇴출됐던 일본 맥주 매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누적 기준 일본 맥주 수입액은 36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불매운동 이전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된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끝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맥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의류인 유니클로도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각각 20.9%, 116.8% 뛰었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 판매량은 지난 2월 독일차 3사에 이은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일본은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조가 약화하고 있는 것은 엔조로 일본 여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데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매운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지, 그죠? 구조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오래 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끝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다만 언제든 한일 관계가 경색될 우려가 있어 일본과 관련 있는 유통업체들은 국내 소비자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GS건설이 주택시장에 진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조각조각 집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이 모듈러 주택으로 진출을 하는 건데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기자, 요즘 모듈러 주택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이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레고처럼 설명서에 맞게 각 부품들을 끼워 넣는 조립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 건축 방식은 공장에서 주택자재와 부품 70%에서 80%를 사전에 제작합니다. 이후 운송을 하고 현장에서 건물을 조립하는 방식이죠. 기존 건축 방식 대비 20%에서 30% 정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마 2달 정도면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사를 맡은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주택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사 현장이 시끄럽고 또 분진이 날리다 보니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쟁이 좀 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기대되지만 따져봐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GS건설이 모듈러를 선택한 이유부터 좀 봐야겠죠. 네,
자이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 GS건설의 경우 이 자회사를 통해서 오늘 모듈 주택 사업에 공식 진출을 했는데요. 이 갑자기 GS건설이 왜 이런 행보를 보였는지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최근 몇 년간 사업 구조를 보면 이미 예견됐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너 4세인 허윤웅 사장은 일찍부터 조립식 건축 사업인 모듈러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어 왔습니다. 실제로 GS건설의 신사업 매출액은 지난 1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인데 이 중 40%를 모듈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 세계적인 모듈러 기업으로 꼽혔던 다누드와 엘리먼트 유럽을 인수한 바 있는데요. 같은 해 모듈러 전문 회사인 자이가이스트를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인 B2B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GS건설의 발표는 앞으로 B2C,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짓기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모듈러 공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효과들 많이 부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주택 시장만 보자면 대형 건설사가 뛰어들기에는 작은 시장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성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310억 원으로 이 전체 주택 시장의 0.66%에 불과합니다. 네,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일지 타진해보는 초기 단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성장세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난 2018년 123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모듈러 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거의 30배 가까이 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 중 40%가 희망주거 형태를 단독주택이라고 답한 만큼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큰 만큼 국내 모듈러 시장에 대형 건설사가 군침을 흘리면서 행동에 나선 겁니다. 사실 30배가 뛰었는데 3천억 원 시장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듈러 주택이 뭐 공사비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자이가 만드는 주택은 건설비가 그럼 얼마나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옛 기준인 35평과 54평 두 가지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GS건설의 모듈 주택은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인데요. 35평의 경우 건축비가 2억 원대, 54평은 3억 원대 정도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방식으로 짓는 단독주택 가격에 비해 10% 저렴하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입니다. 이 보통 모듈 주택은 공사비가 더 비싸다는 인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이 해외 인수기업인 다누드에서 싼 값으로 목조를 수입을 할 수 있는 데다 공장에서 생산할 때 버리는 자재가 거의 없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GS건설은 자이가이스트가 판매하는 모듈 주택이 앞으로 5년 안에 2천억 원 매출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가동 중인 당진 공장을 비롯해 아산 공장 등 추가 부지를 확보해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이가이스트 대표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1,200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대기업이 왜 단독주택 시장에 들어왔느냐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탄소 중립 이슈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듈러, 프리팹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에 들어온 거고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의견들 종합을 해보면 일단 먼저 단독 주택을 통해서 모듈러 시장에 뛰어들고 결국 나중에는 큰 건물도 짓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GS건설은 이 모듈 주택 사업을 단독 주택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2, 3년간 기술 연구를 한 후에 중고층형 빌딩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각각 44층, 32층 모듈러 아파트를 준공한 바 있죠. 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신규 주택 중 모듈러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불모진 국내 모듈러 시장을 이 GS건설을 필두로 한 대형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미래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하시는데 그동안 겪으셨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함께 집어넣는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GE 헬스케어가 이대 서울병원과 손잡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구축에 나섭니다. 국내 병원과는 두 번째 협업입니다. 김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GE 헬스케어는 이대 서울병원과 첨단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스마트 병원 구축과 관련해 국내 대학병원과는 두 번째 협업입니다. 협약에서 GE 헬스케어는 첨단 기술을 통해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데이터 구축, 소프트웨어와 장비 연동 등으로 스마트 병원 조성에 협력하고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E 헬스케어는 전 세계에 400만 대 이상의 의료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 2021년 기준 매출 규모는 약 180억 달러 수준. 엘리샤이오 사장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지역, 라틴 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지역을 뜻하는 인터컨티넨탈 총괄 사장으로 이번 협약 등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Our MOU was consisting on improving healthcare usage of professionals, basically of technology, to better serve the patient. So we're going to be focusing more on training their personnel. We're going to be focusing more on having site visits also of KOLs to the. 엘리샤이오 사장은 앞으로의 의료 환경은 스마트 병원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That's what we're working on already. So it's not the really near future, it's already the present. I think we have a lot to learn and continue to develop, but this will be in a co-creation between us and also the caregivers in Korea and beyond. GE 헬스케어가 스마트 병원을 통해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정밀의학. 같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 유전자나 질병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치료받는 겁니다. Whether it's an ECG or lab data, blood tests, or whether it's imaging, or whether it's genes, when you combine all this data together, then you have much better precise diagnostic on what's happening with the patient. When you have a better precise diagnostics, you have better precise treatment. 엘리샤이오 사장은 헬스케어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며 주가 관리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If you look at the global market today, we operate in a market of $85 billion globally, out of which only 10 billion are for emerging markets. Emerging markets are more than 60% of the world population, and they represent 10% of the global market. If we focus on the patient, if we focus on affordable care overall for emerging markets, then the share price becomes the conclusion of all that.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 확보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M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은행은 현행법상 통신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수 업무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요금제를 활용해 더 많은 고객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이른바 락인 효과입니다. KB-리브M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걸고 있는데 국민은행과 카드 실적이 있으면 요금 할인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파일러들을 새로운 대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은 알뜰폰 시장 진출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불금융 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시중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무리가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사업에 뛰어들기는 무리라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미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은 출혈 경쟁 때문에 이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영역 진출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너도 나도 뛰어들 정도로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시중은행 순이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4.5%.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신사업 찾기에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